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세 번째 시간으로요. 행정관료의 책임성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책임성의 개념이 나오고요. 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료제에서의 책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문단에서는 관료가 지녀야 할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하죠. 특히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관료라는 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고급 관리. 이 경우에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 그렇죠. 당연히 이 권한이 클수록 그 책임은 더 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료제가 지는 책임의 중요성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관료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가 반복될 수 있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인해서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또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한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권한을 가진 관료가 어떻다? 가져야 하는 책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문제를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음 문단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는요, 책임성의 개념이 나오겠죠. 그리고 책임성의 성립 요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개념과 요건이 나오는 거죠. 자, 적극적 국가 작용인 이 행정 분야에서 책임과 관련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보세요. 행정 분야에서 책임성이란, 자, 행정 분야에서의 책임성이에요. 관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또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 행위의 원인과 근거에 대한 물음에 답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던 행위에 대해서 원인과 근거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당치 못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책임성의 개념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책임성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주어진 권한에 의거해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설명하죠. 그리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닌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책임성이 발생하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책임성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됐냐? 책임을 지는 자와 묻는 자가 필요하죠.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책임을 지는 자는 어떻다? 자신의 행동이 또는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설명해야 되고 정당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책임을 묻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위나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겠죠. 또 그 정당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정보를 받아서 확인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책임을 묻는 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 자는 조직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조직 내부. 그리고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죠.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건 뭐냐?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회계 기준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인지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는 재무적 책임을 지거나 법적 책임 등의 책임의 내용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은 견책을 당할 수도 있고 감봉, 직위 해제 이런 것 같은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수치심, 명예의 손상과 같은 무형의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으로 지금 나누는 겁니다. 관료가 책임져야 될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억,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행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내용이 규정이 된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또 기억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때? 행위자의 행동이 책임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정입니다. 공식적인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인 규정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기억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가 재무 또는 법적 책임 등의 책임의 내용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기억에는 비공식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비공식 규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공식과 비공식적 규정을 다 두루 일컫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기억을 통해 관료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가 정해졌다? 정해진 게 아닙니다. 기억을 통해서 행위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의 내용을 정한 것이지 권한의 범위를 정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억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을 묻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된다.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규정이지 누구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낚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뭐 권한의 범위가 정했다. 이렇게 마치 맞는 것처럼 변신해서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또 책임을 지는 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정당한 것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억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의 설명을 토대로 정해진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자의 책임의 내용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책임을 지는 자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정해지겠습니까? 말 자체도 안 맞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문단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3문단에 가시면 책임성의 4가지 유형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행정학에서 책임성의 구성 요소 중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특성을 조합합니다. 이 2가지를 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성을 유형화한다. 분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 또 책임성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통제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나뉜다고 합니다. 이게 4가지로 나뉘군요. 4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계층적 책임성이 뭐냐? 조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성립하고 계층적 책임 상하에서 관료는 어때요? 상급자의 감독 지시를 받겠죠. 그리고 규율을 지킬 책무를 부여받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통제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층하면 이제 당연히 조직 떠올리겠죠. 조직 안. 그렇죠? 이 단어를 잘 생각해보세요. 조직 안이니까 계층이다. 당연히 계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제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할 때 단어 자체를 잘 살펴보면 다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조직 아니고 수준이 높다. 이 계층이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법적 책임성을 볼까요? 법을 제정하고 집행권을 위임하는 기관과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과의 관계를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외부에 있죠. 그러니까 법이니까 당연히 조직 외부에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기관과 관료들과 관계인 상호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그죠? 네. 그러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율성이 있는 거고. 그러나 이 둘은 계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성은 당연히 법이니까 외부에 있을 것이고 계약에 근거하는 거니까 당연히 법적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 책임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구분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3번째는 뭐냐? 3번째. 자, 전문가적 책임성입니다. 얘네들은 뭐냐? 복잡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죠. 전문성을 발휘해서 권한을 사용할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계층적 책임성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입니다. 그렇죠. 전문가는 조직 내부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는 조직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니까. 그리고 관련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겠죠. 당연히. 그리고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를 합니다. 과업을 추진하고 내재화된 규범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내재화된 규범은 전문가로서의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업무 경험 등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존중과 신뢰, 전문가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를 또 존중한다. 존중한다는 자체는 통제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리할 때도 이렇게 단어를 연결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전문가니까 당연히 조직 내부에 있을 거고 전문가니까 신뢰와 존중에 의해서 존경의 대상으로서
통제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 자,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것은요, 관료들이 선출직 정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선출직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고객 집단이나 일반 대중들과 같은 외부의 이해관계자의 필요나 반응에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 책임성 하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반면에 뭡니까? 반면에 공개적이 돼버렸죠. 또 대표성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제재는 간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게 책임성은 낮은 수준의 통제가 된다. 그렇죠? 요거를 얘기하고 외부에 있다. 외부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성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조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공개적이고 대표성이 강한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료들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다? 낮은 수준의 통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성은 전부 낮아요, 낮아.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표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다가 이제 요거 이 기준도 중요합니다.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낮으냐, 높으냐, 낮으냐라는 걸로 나뉘고요. 또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 조직 안에 있냐, 아니면 조직 바깥에 있냐에 의해서 네 가지로 지금 유형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조직 내부에 있고 높은 통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계층적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관료의 업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틀렸네요. 왜냐하면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내부에 있고, 그렇죠?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높은 통제 수준을 지닌 책임성을 갖고 있는 계층적 책임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는 어때? 상급자의 감독, 지시, 조직 내 운영 규칙 및 내부 규율을 지킬 책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과 재량권은 뭐죠? 관료 업무의 이 재량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이 1번, 2번, 3번, 4번에 들어갈 게 어떤 유형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조직 외부고 높은 통제라고 했죠. 그러면 법적 책임성이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성.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청탁에 의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아니죠. 자,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외부에 있고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높다라는 것이 바로 법적 책임성이고요. 여기에서는요,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높다고 그랬죠. 관계자의 청탁의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상대로 적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 하에서 청탁에 의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 자, 세 번째. 자, 요 3번에는 전문가적 책임성입니다. 조직 내부에 있고 낮은 통제 수준, 존경과 뭐라고 했어요? 전문가의 어떤 신뢰,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관료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내재하던 규범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니까 조직 내부에 있다. 그렇죠? 또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렇기 때문에 통제 수준이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 4번은 뭡니까? 조직 외부에 있고 낮은 통제 수준이다. 이건 정치적 책임성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을 묻는 자의 관계가 어떻다?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당연히 법적 책임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외부에 있고 낮은 통제 수준입니다. 또 정치적 책임성에서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을 묻는 자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자, 법적 책임성에 의해서는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이제 학교 시험에서 변형이 되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네 가지 전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상급 관료가 하급 관료를 통제하는 권한이나 법규가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적 책임성에서는 상급 관료가 하급 관료를 통제하는 권한이나 법규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외부에 있거나 책임성에 대한 판단이 낮은 그런 통제 수준을 지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한이 법규나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죠. 특히 그 정치적 책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표와 이 내용 설명을 좀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변형된 문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이제 관료제에서의 책임성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게 뭐예요? 행정체계와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이 관료제하에서는 관료는 내부적으로 상급자에게 의해 외부적으로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관료제에 있어서의 이 관료의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관료제에서 모든 직위는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복종하는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나 규정에 의해 배분된 의무를 규칙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관료제의 특성입니다. 관료제 이러한 통제 및 책임관계, 책임이 발생하는 관계죠. 관료제에서 조직 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모든 계층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한 사람 또는 한 부서만이 궁극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이게 바로 계층적인 지위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문단을 가겠습니다. 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입니다. 관료제는 관료의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정 체계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오래도록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장점이네요. 이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관료제의 관료는 어때요? 계층화된 체제 속에서 부품화되는 경향이 있고 관료가 하나의 계급으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관료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뭡니까? 체제 속에서 부품화된 경향. 또 하나는 계급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이거네요.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관료들은 어떻게 된다? 아까 일과한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더불어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목적 달성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된다. 공공 목적 달성, 민주주의 실현 이게 이제 최종 목표네요. 그래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는 관료가 그렇죠? 책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성은 어떻습니까? 권한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화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그런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책임성이 성립하려면 책임을 지는 자와 묻는 자,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그래서 묻는 자의 위치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특성을 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닙니다. 묻는 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묻는 자의 위치, 그 다음에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에요. 이 둘을 조합해서 책임성을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가장 보편화된 있는 이 관료제는 여러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계속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책임성을 지고 이 네 가지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행정관료의 책임성 문제에 대해서 사회문화 세 번째 시간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께서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다려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